A, 이때 A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정보가 한마디로 구정보인 겁니다. 보돌소 다음에 B, 이건 독자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정보, 즉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새로운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정보라 그러기도 합니다. 예를 2026 수능 34번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수능에서 어렵다고 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구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글도 3단 구성입니다. 첫째 문장이 주제문, 마지막 문장이 결론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주제문인 필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증명하는 뒷받침 문장들입니다. 왜 3단 구성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빈칸이 어디 있죠? 지난 33번처럼 글의 맨 마지막에 있죠. 빈칸이 글 마지막에 있으면 결론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문장이 결론문인지 확인해 봅시다. 확인하는 절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빈칸 앞문장의 문장 보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빈칸 앞문장이 마침표로 끝났죠. 이러면 빈칸 앞문장이 빈칸 문장 풀이의 힌트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빈칸 문장 밖에서 찾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빈칸이 속한 문장 안에서 찾는 겁니다. 잘 보세요. 빈칸이 있는 문장 안을 보면 첫 단어인 if가 보이시죠? 33번도 그랬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힌트입니다. if가 있는 문장은 조건절과 결과절로 구성되죠. 조건절과 결과절은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거나 결론을 내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즉 조건이 충족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때 조건절 다음에 있는 결과절의 내용이 결론문을 구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결론문이라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빈곤 문장이 결론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문에서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결론문의 구성 요건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결론문의 구성 요건을 알면 결론문의 정답을 찾는데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문의 구성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문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필수 항목, 그리고 둘째는 선택 항목입니다. 결론문의 필수 항목에는 주제문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필수 항목만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결론문을 보시면 조건절인 if절은 내용이 있는데 결과절의 주어 다음이 비어있죠. 이 빈 곳에 주제문의 내용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빈 곳을 채울 단서는 문두에 있는 주제문인 거죠. 주의할 것은 문두의 주제문이 결론문에 반복된다고 해서 주제문과 완전히 똑같은 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같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에서 결론문에 들어갈 정답을 고를 때 그 선택 기준점이 바로 이 주제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문두로 올라가서 주제문을 찾고 그 주제문의 내용을 갖고 선지로 내려가서 결론문에 들어갈 정답을 찾는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올라가 보시죠. 주제문을 찾는 방법입니다. 주제문을 찾을 때는 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의 시작 부분의 첫 단어가 대명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연결 부사가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글은 첫 문장은 칸티, 둘째 문장은 he believed입니다. He believed that, 그는 뭐뭐를 믿었다 이거죠. 이것은 어떤 인물의 생각이나 신념을 전달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주제문 도입에도 쓰이고요. 뒷받침문의 시작에도 쓰입니다. 어느 쪽으로 쓰였는지는 첫 문장을 해석하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정보를 갖고 첫 문장을 해석합시다. 첫 문장을 해석하면서 문장 안에 필자의 주장이나 아니면 이제 칸트로 시작했으니까 칸트의 주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첫 문장을 보니까 not only A but also B가 먼저 보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죠. 이 구조를 모르는 학생은 없죠.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건 문법적 병렬 구조나 해석법일 거고 이 정보 가치적인 측면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구조가 갖는 정보 가치를 이해하고 독해에서 활용하는 학생은 극소수일 겁니다. 자, 이 not only A but also B 때문에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 둘째 문장이 뒷받침문의 시작임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와 B가 갖는 정보의 가치가 다릅니다. not only A, 이때 A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정보가 한마디로 구정보인 겁니다. but also 다음에 B, 이건 독자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정보,
즉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새로운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정보라 그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This sports car is not only fast but also fuel efficient라는 문장이 있다 그럽시다. 이때 not only 다음에 fast잖아요. 그러면 스포츠카라면 당연히 빠릅니다. 이건 독자가 알고 있거나 예상 가능한 정보입니다. 자, but also 다음에 fuel efficient는 연비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스포츠카가 연비가 좋다? 이건 독자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정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새로운 정보인 거죠. 스포츠카가 연비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필자는 빠르다라는 것보다간 연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연료 효율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죠. 자, 이걸 원문에 적용을 하면 No as the ultimate guarantee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 자, 이렇게 했을 때 not only of the security and peace. 자, 이것은 법이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독자가 예상 가능한 법의 기본적 기능입니다. 필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but also of the freedom 있죠. 자, 법이 자유의 최종 보장 수단이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요. 이것은 독자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정보에 들어갑니다. 즉,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새로운 정보인 겁니다. 이 글에서 필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법이 자유의 궁극적인 보장 수단,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이 내용이 결론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문을 구성하는 필수 항목이 주제문의 반복이니까요. 그렇다면 선지에서 빈 곳에 들어갈 정답을 고르는 판단 기준도 바로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not only but also B가 있을 때 정보의 가치에 있어 B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것이 문두에 있다 그러면 바로 주제문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 둘째 문장이 뒷받침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주제문을 해석해 봅시다.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as the ultimate guarantee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 뭐 이렇게 돼 있죠. 칸트는 강한 옹호자였다. 법의 지배, 즉 법치에 대한 강한 옹호자였다. 자, 법치, 즉 법은 궁극의 보장 수단이다. 안정과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의 궁극의 보장 수단이다. 자, 이 글에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칸트의 믿음은 법은 자유를 보장하는 궁극의 보장 수단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 결론문에서 반복이 돼야 되는 주장인 겁니다. 이제 결론문으로 내려가서 해석해야죠. 내려갑시다. 자, 결론문을 해석해 봅시다. If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만일 그와 같은 법들이 그들이 어찌됐든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어떤 것을 하는 걸 법이 금지한다면 그때 The law cannot be 밑줄. 그 법은 밑줄일 수 없다. 자, 이 빈 곳에 주제문의 내용이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if 다음에 such laws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then 다음에 the law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if 다음에는 law가 복수로 돼 있고 then 다음에는 단수로 돼 있죠.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 if절의 내용은 그 위에 있는 뒷받침문의 내용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such laws라고 하는 건 뒷받침문에서 언급된 개별적인 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those political principle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then 다음에 the law는 주제문에서 언급된 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if절의 laws와 그 빈 곳 앞에 있는 law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지로 내려갑시다. 자, 선지에서 정답을 가려내는 판단 기준은 주제문의 내용이 법은 자유를 보장하는 궁극의 보장 수단이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주제문의 내용은 법과 자유의 관계죠. 자, 그런데 법은 이미 빈 곳 앞에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에서는 자유가 있는 것만 먼저 골라내면 되겠죠. 이 둘의 관계니까. 자, 그래서 1번을 봅시다.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여기에 자유가 있나요? 리버티가 있죠. 그러니까 리버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유가 있어요. 1번은 일단 고려해 봐야 됩니다. 2번에 보면 자유란 단어가 없어요. Viewed as a strong defender of the justice system. 사법체계의 강력한 옹호자로 보여지는. 이거는 탈락합니다. 왜냐고요?
자유가 없잖아요. 3번 understood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이해되어지는 여기에 자유가 있죠. freedom이. 얘도 정답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4번은 보면 단어 자체가 자유가 없습니다. 내용이 enforced effectively to suppress their evil nature. 그들의 악한 본성을 억압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질, 집행되어질. 일단 자유가 없으니까 탈락합니다. 5번 여기도 단어 보면 자유란 단어가 안 보입니다. 탈락합니다. Accepted within the assumption of ideal legal frameworks. 이상적인 법적 틀의 전제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탈락하죠. 그래서 자유란 단어가 우리가 필요한데 그게 1번과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번과 3번을 넣고 고르면 됩니다. 추정해 보건데 복수 정답이 아닌 이상은 1번과 3번은 의미가 반대로 되어 있겠죠. 결론문의 빈 곳에 then the law 다음에 부정어 cannot이 있습니다. 부정어가 나오면 부정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묶어서 부정하는지 부정의 범위를 봐야 됩니다. 자, 1번은 보니까 the law cannot be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cannot이 부정의 시작점이고 be regarded부터 마지막 liberty까지가 부정의 범위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해석이 법은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얘기는 법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는데 그게 합리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즉 제한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합리성은 부정을 하는 겁니다. 1번은 법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칸트는 법이 마지막 최종 단계, 궁극의 단계까지 보장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칸트의 주장하고는 정반대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The law cannot be understood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 자, 여기는 부정어의 시작점이 역시 cannot이죠. 부정의 범위는 be understood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이 되죠. be understood가 직접 부정이 되는 거고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이 이제 함께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이 법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이해될 수 없다. 즉 법은 그들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주제문에서 언급된 내용 법이 자유를 보장하는 궁극의 보장 수단이다라는 것과 일치하죠. 따라서 정답이 3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장 완성형을 풀 때 거의 문장 완성형이 뒤쪽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결론문이 열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몇 가지만 검토해 보면 결론문인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주제문으로 올라가서 그 주제문하고 결론문을 연결 지으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뒷받침문은 사실 우리가 정답을 내는데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만일 여러분 중에 이 부분, 그러니까 뒷받침문의 해석을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정보가 섞이고 그러면 나중에 정답을 낼 때 복수 정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답을 선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은 가장 어렵다는 34번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은 32번의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해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